루브르 박물관으로 통하는 전철역 팔레 로아얄역. 이 통로를 지나면 루브르 박물관이 나온다. 센 강변에 자리하고 있는 루브르. 길이가 1.5km에 이르는 루브르는 한때 프랑스 왕들이 거처하던 궁전이었다. 루브르의 전시관은 크게 세 동으로 나뉜다. 동쪽 센 강변에 자리한 건물이 드농관이다. 모나리자를 포함 르네상스 시대의 회화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가운데 미음자 건물은 쉴리관으로 고대 그리스와 이집트의 미술품들이 자리하고 있는 공간이다. 이곳은 리슐리의 관이다. 플랑드르 회화와 프랑스 조각품 및 공예품들이 전시돼 있다. 오늘은 쉴리관의 1층부터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곳은 고대 그리스 예술 작품들이 가득하다. 조각과 공예품을 포함해서 기원전 6000년에 만들어진 유물들까지 골고루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이곳에 자리한 수많은 조각 가운데 특별한 걸작도 끼어 있다. 계단 꼭대기에 있는 저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여신을 새긴 이 작품이 바로 그 유명한 사모트라케의 승리의 여신이다. 발판을 포함 키가 3m에 이른다. 두 날개를 활짝 펼치고 있는 여신의 모습에서 역동적인 힘이 넘친다.
가까이 다가가면 여신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허리 부분에는 두꺼운 천이 휘감겨 있지만 가슴 부분에선 얇고 투명한 천이 하늘거리며 완전히 다른 질감을 드러낸다. 사실 승리의 여신은 남모르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승리의 여신은 140년 전 에게해에 위치한 사모트라케 섬에서 발굴됐다. 섬의 신전과 원형 경기장 등은 대부분 잘 보존돼 있는 상태였다. 바로 그 유적 아래서 허리, 몸통, 가슴, 날개 등 약 150여 개에 달하는 커다란 조각상 파편들이 출토됐다. 발견 당시 승리의 여신의 모습은 형체를 갖추지 못한 파편 더미였다. 승리의 여신은 출토되고 15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루브르에 전시됐다. 하지만 허리 아랫부분만 겨우 복원된 상태였다. 그때만 해도 가슴과 날개를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이 골치 아픈 복원 작업은 당시 고대 유물부의 수장을 맡고 있던 펠릭스 라베송 몰리eng에게 넘어갔다. 이 작은 소상들도 모두 승리의 여신이다. 사모트라케의 승리의 여신과 같은 시대에 만들어진 이 소상들은 모두 테라코타로 빚어졌다. 날개를 살펴보면 모두 활짝 펼쳐진 형태다. 날개와 가슴 부분은 승리의 여신 복원 작업에 있어서 특히나 큰 문제였다. 출토된 파편 중 큰 조각 여러 개가 부족했던 것이다. 오른쪽 날개는 아예 없었다. 그래서 라베송 몰리eng은 왼쪽 날개에서 석고로 본을 떠 오른쪽 날개를 만들었다. 이것은 당시 복원한 부분을 찍은 사진으로 녹색 부분이 석고로 새로 만든 부분이다. 사진을 잘 보면 가슴의 대부분과 왼쪽 날개의 일부, 오른쪽 날개 전체가 새로 복원됐음을 알 수 있다. 라베송 몰리eng은 승리의 여신의 균형미를 훌륭하게 복원해냈습니다. 여신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되살리기 위해선 복원 작업이 꼭 필요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작품이 만들어질 위험이 있었죠. 그것만은 조심스럽게 피했습니다. 복원은 원작을 충실하게 살리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졌어요. 바로 그런 이유로 복원된 작품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복원할 필요가 없어 손대지 않은 거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친 끝에 승리의 여신은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루브르는 여신상의 전시 방식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했다. 현재 여신상은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게 돼 있다. 여신이 옷자락을 나벗기며 뱃머리에 우뚝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다.
루브르는 여신상을 계단 꼭대기에 배치함으로써 여신상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했다. 사모트라케의 승리의 여신은 루브르 큐레이터들의 탁월한 기술과 창의력이 만들어낸 루브르의 걸작이다. 자, 이번엔 다른 여신을 만나보자. 그녀는 긴 회랑 맨 끝에 자리하고 있다. 이것은 사랑과 미의 여신인 밀로의 비너스로 기원전 100년경에 제작된 헬레니즘 시대의 걸작이다. 약간 몸을 비틀고 있는 자세에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곡선미가 드러난다.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아도 비너스의 아름다움은 완벽하다. 밀로의 비너스는 고대 그리스의 비너스 조각 중 유일하게 머리가 완벽하게 붙어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더욱 크다. 이런 이유로 이 작품은 루브르의 보물로 꼽힌다. 헌데 어째서 밀로의 비너스에겐 팔이 없는 것일까? 왜 승리의 여신의 날개를 복원했듯 팔을 복원하지 않은 것일까? 사실 당시엔 비너스의 복원을 위한 여러 가지 안이 검토됐다. 잠시 그 시안들을 살펴보자. 비너스가 머리에 장신구를 꽂고 있는 모습도 있고, 커다란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는 모습도 있다. 기둥에 팔을 얹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이것은 두 팔을 복원한 상상도다. 루브르는 비너스가 사과를 든 손을 앞으로 뻗어내밀고 있었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큐레이터들은 복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밀로의 비너스가 팔이 없는 상태로도 충분히 아름답다고 생각했고, 팔을 만들어 붙이면 그녀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이 깨질까 두려워했다. 루브르의 큐레이터들은 불필요한 복원을 단호하게 거부함으로써 아름다움의 신화를 창조해냈다.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은 밀로의 비너스는 관람객들의 폼에 대한 전혀 다른 접근 방식에서 루브르의 뛰어난 미적 감각이 도드라진다. 이곳은 고대 그리스 조각 전시실. 이 전시실 끝엔 크니도스의 아프로디테가 서 있다. 밀로의 비너스보다 240년 앞서 만들어진 것이다. 몸통만 남아있지만 몸의 굴곡을 따라 간결한 곡선미가 빛난다. 크니도스의 아프로디테는 여신의 아름다움을 여인의 나신으로 표현한 최초의 작품이라고 한다. 이 작품도 흥미롭다. 그리스 신화의 등장인물 중 하나인 헤르마프로디테가 잠들어 있다. 몸의 섬세한 굴곡을 보면 잠든 여인이 분명하다. 그러나 앞에서 보면 남성의 상징이 뚜렷하다. 헤르마프로디테는 요정과 몸을 합쳐 남성과 여성을 한 몸에 지니게 됐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역동적인 동작을 취하고 있는 조각상. 검투사가 왼쪽 손에 방패를 들고 공격을 피하며 반격을 가하는 찰나의 움직임을 잡아낸 작품이다. 꿈틀거리는 근육을 타고 온몸을 흐르는 힘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매일 2만 명의 관람객이 루브르를 찾는다. 그들의 목표는 세계적으로 이름 높은 컬렉션을 감상하는 것이다. 그 컬렉션을 만든 것은 이곳 큐레이터들만이 아니다. 사실 루브르의 컬렉션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빚진 바가 크다. 어떤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했을까? 그 해답 중 하나가 슐리간 3층에 있다. 이곳은 18세기 프랑스 회화 전시실이다. 잠시 로코코 시대로 돌아가 보자. 이곳엔 우아하고 화려한 궁정 문화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 이곳은 관람객으로 붐비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천천히 거닐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침대 옆 탁자엔 사랑의 상징인 사과가 놓여 있다. 이 작품은 남성과 여성 간의 사랑 싸움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고 있다. 로코코 스타일의 특징은 날카로운 지성과 분방한 쾌락의 정조였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런 그림이 사랑받던 시대는 끝났다. 프랑스 귀족들이 창조한 로코코의 화려한 세계는 부도덕하고 퇴폐적인 것으로 낙인 찍혔고 로코코 스타일은 사라져버렸다. 루브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로코코 회화를 보유하고 있다. 이 컬렉션을 창시한 사람은 한 수집가였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그림 옆에 안내판을 보면 된다. 라 카즈 컬렉션이란 글자가 선명하다. 라 카즈는 누구일까? 루이 라카즈. 그의 직업은 의사였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다. 18세기 말엽 파리의 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예술과 골동품을 사랑했다. 학창 시절부터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을 모아 그림을 사들였다고 한다. 겉보기엔 부잣집 도련님 같았지만 진지한 면도 있었다. 그는 가난한 환자들에게는 진료비를 받지 않는 인정만한 의사였다. 그의 그림 수집에 대한 열정은 갈수록 커져만 갔고 결국 54세 되던 해 의사직을 포기하게 이른다. 그때부터 라카즈는 예술작품 수집에만 몰두했다. 30년간 로코코 예술작품을 모은 결과 그의 아파트는 수집품으로 뒤덮여버렸다. 어서 오세요. 여기가 제 아파트입니다. 이건 모두 다 제가 수집한 그림이죠. 자, 보세요. 이건 3년 전에 우연히 발견한 와토의 작품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가죠. 로코코 회화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실질적으로 라카즈뿐이었기 때문에 그는 마음껏 수집품을 모아들일 수 있었다. 라카즈는 그가 사들인 작품 목록을 상세히 기록했다. 그가 수집한 작품은 총 582점에 이른다. 이것이 그 목록이다. 목록의 제1번과 2번은 모두 와토의 작품이다. 변덕스런 연인과 예민한 음악가. 기록에 의하면 이 작품들은 봉파드르 부인의 수집품 중에서 사들인 것으로 돼 있다. 저 유리벽 안에 라카즈 목록에 나오는 변덕스런 연인과 예민한 음악가가 있다. 라카즈는 약 20cm 크기의 이 두 작품을 서재에 걸어놓고 매일 감상했다. 변덕스런 연인은 젊은 귀족의 초상화다. 한껏 멋을 부린 것으로 보아 무도회에 가기 직전의 모습을 그린 듯하다. 화사하고 세련된 옷차림을 한 채 뾰루툭한 표정으로 현악기를 연주하는 아리따운 여인. 이것은 예민한 음악가다. 목록에는 작품에 대한 라카즈의 감상도 적혀 있다. 이 작품 밑엔 매우 예민함이라고 써놨다.
다음은 라카즈가 가장 아꼈던 작품 중 하나인 와토의 공원의 모임이다.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연인들이 연못가에서 사랑을 속삭이는 모습을 그린 우아한 작품이다. 라카즈는 이 그림 밑에 달콤한 작품이라고 썼다. 이 작품은 라카즈 목록 제18번으로 프라고나르가 그린 목욕하는 여인들이다. 숲속에서 목욕을 즐기는 여인들의 모습이 가벼운 터치로 그려져 있다. 한가로운 여인들의 자태에서 삶의 즐거움이 넘쳐 흐른다. 라카즈의 평도 똑같다. 이 작품은 넘쳐 흐르는 삶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파리의 한 모퉁이엔 라카즈가 살던 시절부터 있었던 경매소가 있다. 라카즈도 종종 이곳 경매에 참가, 새로운 보물을 발굴하곤 했다.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작품의 가치를 알아채는 천재적인 안목으로 라카즈는 로코코 미술작품을 사들이고 수집했다. 그의 열정은 조금씩 로코코 회화의 인기를 되살려내는 데 기여했다. 그는 1869년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면서 그간 수집한 582점의 회화 작품을 루브르에 기증했다. 이로 인해 세계 최대로 일컬어지는 루브르의 로코코 미술 컬렉션이 탄생한다. 루브르 컬렉션에 대해 얘기할 때면 반드시 라카즈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의 컬렉션이 루브르에 기증된 것 중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이죠. 그의 기증 덕분에 사람들은 로코코 스타일을 다시 한번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18세기 회화를 재발견한 것이야말로 라카즈의 가장 큰 업적입니다. 루브르 지하에 위치한 아케이드. 루브르의 친구들에 가입하고 싶다면 $60 정도를 내고 간단한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된다. 루브르의 친구들 회원은
1년간 무료로 마음껏 루브르를 드나들 수 있다. 게다가 이 단체에서는 후원금을 모아 예술 작품을 사서 루브르에 기증하기도 한다. 라카즈처럼 루브르를 위해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루브르의 친구들은 이미 많은 주요 예술 작품을 구입했다. 그중 하나가 우리의 다음 이야기와 연결된다. 다음으로 가볼 곳은 실리간 3층에 위치한 전시실이다. 이곳엔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까? 이 건물의 맨 끝으로 가보자. 이곳은 20세기 미술사 최대의 발견으로 일컬어지는 신비로운 화가 라투르의 작품이 전시된 방이다. 라투르의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40점뿐인데 그중 7점이 루브르에 전시돼 있어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목수 성 요셉은 라투르 최고의 걸작으로 꼽힌다. 칠흑 같은 어둠을 오로지 촛불 한 자루가 밝히는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하고 있다. 아들은 말없이 촛불로 아버지를 비춰준다.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눈길에서 아버지의 깊은 애정이 느껴진다. 어린 아들 예수와 그의 아버지 요셉. 빛과 어둠이 뚜렷한 대조를 이루면서 라투르의 영적인 화풍을 한층 돋보이게 하고 있다. 화가를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1934년의 일이었다. 오랑주리 미술관에서 17세기 프랑스 사실주의 화가란 주제로 전시회가 열렸다. 이 전시회를 기획한 것은 루브르의 큐레이터들이었다. 여기서 당시 알려진 라투르의 작품 10점 중 10석점이 일반에 소개된다. 전 세계가 이 신비로운 화가에게 열광했다. 무명의 천재 라투르의 삶에 대한 연구와
작품 발굴 작업이 시작됐고 이는 20세기 미술사 최대의 발견으로 기록됐다. 전시회가 열릴 당시 루브르는 이미 라투르의 작품을 한 점 보유하고 있었다. 바로 성인이 평범하고 친근한 노인으로 묘사되어 있다. 작품 속에 지성과 품위가 엿보인다. 그런데 라투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1593년 프랑스의 로랭 지방에서 태어났다. 제빵사의 아들이었다고 하는데 어디서 그림을 공부했는지는 알 수 없다. 라투르의 그림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그가 그린 사람들의 고요하고 평범한 모습 때문입니다. 그는 특정한 행동을 묘사하기보다는 대상의 내면의 세계를 그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갈등을 묘사한 작품 속에서도 그는 인물들의 영적인 부분을 끌어내 표현하려고 애썼죠. 현대의 관람객들에게도 라투르의 영적인 작품은 매혹적으로 다가온다. 250년간 완전히 묻혀 있었던 화가 라투르. 루브르는 라투르를 발굴했고 계속해서 그의 작품을 사들이고 있다.
이것은 창을 든 성인이다. 왼손엔 성경을 들고 오른손엔 창을 든 모습이다. 성인이 버티고 선 자세에서 위험이 느껴진다. 섬세한 묘사로 옷의 주름까지 세밀하게 그린 때문인지 생생하고 사실적이다. 이 작품을 구입하기 위해 루브르는 전국적으로 기금을 모금했고, 이 작품 구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방을 돌며 전시회도 열었다. 그 결과 루브르는 이 작품을 보유하게 됐다. 에이스를 든 도박사를 사들이는데도 많은 비용이 소요됐다. 이 작품은 앞서 본 빛과 어둠의 세계를 묘사한 작품과는 좀 다르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카드놀이를 하고 있다. 마치 연극의 한 장면처럼 수상쩍고 의심 많은 사람들이 무대를 누비는 듯하다. 여인은 옆을 슬쩍 겼는지라고. 남자는 몰래 등 뒤에 숨겨놓은 카드를 쓰려고 한다. 새 도박사가 노리는 것은 한 부유한 젊은이다. 이 작품은 손과 눈의 움직임을 통해 인간의 속마음을 낱낱이 펼쳐놓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 작품만 더 살펴보자. 성 세바스티아누스의 죽음을 애도하는 성녀 이렌이다. 한 여인이 비탄에 잠겨 순교한 성자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이 작품은 파리에서 서쪽으로 190km 떨어진 부앙지라란 작은 마을에서 발견된 것으로 한 교회의 벽에 걸려 있었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이 말에 동의를 표했다. 그들은 결국 1979년 이 그림을 구입, 루브르에 기증하는 데 성공했다.
그 작품은 우리 마을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루브르에 걸리게 돼서 잘 됐어요. 거기선 좋은 상태로 잘 보관해 줄 테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을 테니까요. 프랑스의 자랑 라트루의 작품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루브르의 임무는 이런 예술 작품을 보호하고 널리 알리는 것이다. 루브르가 신비로운 화가 라트루의 작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된 것도 그 때문이다. 라트루의 컬렉션 7점을 다시 한번 감상해보자. 라트루의 작품이 프랑스의 보물로 여겨지는 만큼 이 화가의 걸작을 감상하는 것을 끝으로 루브르에 숨겨진 뒷얘기를 찾는 여정을 이만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렇듯 루브르의 뒤엔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 3회에 걸친 루브르 얘기를 통해 우리는 수많은 걸작과 그 탄생에 얽힌 비밀을 알게 됐다. 우리는 또 걸작이 몸담고 있는 박물관의 역사에 대해서도 배웠고 루브르가 미의 신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방식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루브르는 아름다운 작품뿐만 아니라 멋진 이야기도 함께 품고 있다. 그 모든 것을 느끼고 싶다면 직접 루브르로 가보시길. 밀로의 비너스가 기다리는 그곳으로.